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고개를 끄덕이실 거예요. 제목부터 심상치 않죠? 월급 꼬박꼬박 받았는데 인생은 왜 이럴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매달 월급날이 되면 통장에 돈이 들어와요.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분명히 들어오는데 말이죠. 한 달이 지나면 또 텅 비어 있어요. 어디로 간 건지 모르겠어요. 마치 손에 쥔 모래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돈이 그냥 사라져요. 20년, 30년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한 번도 월급을 안 받은 달이 없어요. 연차도 쌓이고 호봉도 올라가고 월급도 조금씩 올랐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삶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아니, 어쩌면 더 팍팍해진 것 같기도 해요. 젊었을 때는 그래도 희망이 있었어요. 조금만 더 버티면 승진하고 월급 더 받으면 그때는 여유로워질 거야.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실제로 승진하고 월급이 올라도 달라진 게 없어요. 오히려 책임만 늘고 스트레스만 늘고 지출도 함께 늘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면 다들 그럭저럭 잘 사는 것 같아요. 새 차 뽑았다는 소식도 들리고 해외여행 다녀왔다는 사진도 보이고 아파트 옮겼다는 얘기도 들려요. 나만 이러나? 싶어서 더 외로워요. 나만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이유를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왜 월급은 꼬박꼬박 받는데 인생은 나아지지 않는 건지,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말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제라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 시간이 조금 길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시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불편하고 아픈 이야기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정확히 알아야 고칠 수 있잖아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월급쟁이의 잔인한 진실, 우리가 몰랐던 것들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월급을 안정적인 수입이라고 생각하세요. 맞는 말이에요. 매달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이 들어오니까요. 사업하는 사람들처럼 이번 달 수입이 얼마가 될지 모르는 불안함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월급쟁이가 안정적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안정적이라는 것과 부자가 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월급은 안정적일지 몰라도 월급만으로는 부자가 되기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먼저 월급 명세서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총 급여액이 5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오, 나 500만 원 받네. 그런데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얼마인가요? 400만 원? 420만 원? 80만 원은 어디로 간 걸까요? 세금이 나갑니다. 소득세, 지방소득세, 그리고 4대 보험이 빠져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하나하나는 작아 보여도 합치면 엄청나요. 총 급여의 15%에서 20%가 이렇게 사라져요. 그래도 연금이랑 보험은 나중을 위한 거잖아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나중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이에요. 지금 써야 할 돈, 지금 모아야 할 돈이 부족한데 미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거죠. 게다가 요즘은 세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건강보험료만 해도 매년 오르잖아요. 작년보다 올해가 더 많이 나가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많이 나갈 거예요. 월급은 동결인데 공제액만 늘어나면 실수령액은 오히려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물가는 어떤가요? 2000년대 초반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 짜장면이 얼마였죠? 2,500원? 3,000원? 지금은 6,000원, 7,000원 받는 데도 많아요. 2배 이상 올랐어요. 커피는요? 그때는 1,000원짜리 자판기 커피 마셨는데 지금은 카페 아메리카노가 기본 4,500원이에요. 아파트는요? 서울 강남 아파트가 2000년대 초반에 3억 원, 4억 원 하던 게 지금은 20억 원, 30억 원이에요. 10배가 올랐어요. 그럼 우리 월급은 10배 올랐나요? 절대 아니죠. 통계를 보면 더 명확해요. 지난 20년간 물가 상승률은 연평균 2.5% 정도였어요. 그런데 실질 임금 상승률은 그것보다 낮았어요. 쉽게 말하면 월급은 올랐는데 물가가 더 많이 올라서 실제 구매력은 떨어진 거예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2005년에 월급 200만 원 받던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때 200만 원으로 살 수 있었던 것들, 예를 들어 식비, 교통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다 합쳐서 기준을 잡아요. 20년이 지난 지금 똑같은 생활을 하려면 얼마가 필요할까요?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대략 300만 원이 필요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 월급이 300만 원이 됐나요? 운이 좋고 승진도 잘했으면 350만 원, 400만 원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250만 원, 280만 원 수준이에요.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도 빠듯한 거죠. 여기에 더 잔인한 진실이 있어요. 회사는 성장하는데 내 몫은 늘지 않아요.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 20년 전보다 매출이 늘었나요? 대부분 늘었을 거예요. 직원 수도 늘고 사업도 확장하고 지점도 더 생겼을 거예요. 그럼 그 성장의 과실은 누가 가져갔나요? 주주들이요. 임원들이요. 우리 같은 일반 직원들은 호봉 오른 만큼만 월급 올라요. 회사가 2배 성장했다고 내 월급이 2배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아는 20년 차 직장인이 있어요. 대기업은 아니고 중견기업이에요. 이분이 입사했을 때 회사 연매출이 500억 원이었대요. 지금은 2천억 원이에요. 4배 성장한 거죠. 그럼 이분 월급은 4배 올랐을까요? 아니에요. 입사 초봉이 2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450만 원이에요. 2배 조금 넘게 오른 거예요. 회사 성장의 절반도 안 따라간 거죠. 월급 명세서를 자세히 보면 더 재미있는 게 있어요. 기본급, 직책수당, 식대, 교통비 이렇게 나뉘어 있죠. 그런데 실제로 의미 있게 오르는 건 기본급뿐이에요. 수당들은 몇 년째 동결이에요. 퇴직금 계산할 때도 기본급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기본급을 최대한 낮게 유지하고 수당으로 채우는 게 유리해요. 그래야 퇴직금을 적게 줄 수 있으니까요. 이게 바로 월급쟁이의 잔인한 진실이에요. 안정적이지만 부자 되기는 어려워요. 열심히 일해도 회사 성장만큼 내 몫이 늘지 않아요.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실질 구매력은 떨어져요. 그럼 월급만으로는 안 되니까 다른 걸 해야 하나?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재테크니 부업이니 하는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먼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을 더 살펴볼게요. 2번째 주제입니다. 보이지 않는 돈 도둑들, 이것들이 우리 통장을 텅 비게 만들어요. 여러분, 한 달 동안 정확히 얼마를 쓰시는지 아세요? 한 400만 원 정도? 이렇게 대충 짐작만 하시죠. 정확히 아는 분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돈이 나가는 통로가 너무 많거든요. 옛날에는 간단했어요. 월급 받으면 현금으로 찾아서 봉투에 나눠 담았어요. 식비 봉투, 교통비 봉투, 저축 봉투. 봉투가 비면 그달은 끝이에요. 그런데 지금은요? 카드, 체크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자동이체. 돈 나가는 통로가 10개도 넘어요. 그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게 고정지출이에요.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돈들이죠. 한번 리스트를 만들어 볼까요? 먼저 주거비. 전세 사시는 분은 대출 이자, 월세 사시는 분은 월세. 아파트 사신 분은 관리비에 대출 원리금. 여기서만 100만 원, 200만 원 훌쩍 넘어가요. 통신비, 핸드폰 요금, 인터넷 요금, TV 요금. 가족이 4명이면 핸드폰만 15만 원에서 20만 원 나가요. 인터넷이랑 TV 합치면 3만 원 더 추가돼요. 보험료, 실손보험, 암보험, 종신보험, 자녀보험, 연금보험. 5개만 들어도 한 달에 40만 원, 50만 원은 기본이에요. 나이 들수록 더 늘어나고요. 차량 유지비, 할부금, 보험료, 유류비, 주차비, 통행료. 차 한 대 굴리는데 한 달에 50만 원은 들어가요. 고급차면 100만 원도 넘고요. 교육비, 자녀가 있으면 학원비, 교재비, 급식비. 한 명당 50만 원씩만 잡아도 2명이면 100만 원이에요. 구독 서비스,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멜론, 밀리의 서재, 운동 앱, 명상 앱, 신문 구독. 개당 만 원씩만 해도 10개면 10만 원이에요. 경조사비 적립. 매달 10만 원씩 빼놔도 부족해요.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1년에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부모님 용돈. 양가 부모님께 각각 50만 원씩만 드려도 100만 원이에요.
여기까지만 해도 얼마죠? 주거비 150만 원, 통신비 20만 원, 보험료 50만 원, 차량비 50만 원, 교육비 100만 원, 구독료 10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부모님 용돈 100만 원. 합치면 540만 원이에요. 이게 고정 지출이에요. 아직 밥도 안 먹었어요. 옷도 안 샀고, 병원도 안 갔고, 여행도 안 갔어요. 그냥 살기 위해 필수적으로 나가는 돈만 540만 원이에요. 월급이 600만 원이면 60만 원 남죠. 그 돈으로 식비, 생활용품비, 의료비, 문화생활비 다 써야 해요. 가능할까요? 빠듯해요. 조금만 방심하면 마이너스예요. 여기서 더 무서운 건 카드 할부예요. 할부는 이자 없잖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무이자 할부는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할부가 쌓인다는 거예요. 이번 달에 냉장고 할부로 샀어요. 12개월 무이자 한 달에 50만 원씩. 다음 달에 TV 샀어요. 또 12개월 무이자 한 달에 30만 원씩. 그 다음 달에 노트북 샀어요. 한 달에 20만 원씩. 이렇게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한 달에 100만 원씩 할부금이 나가요. 무이자니까 손해는 아니에요. 그런데 현금 흐름이 막혀요. 100만 원을 할부금으로 내야 하니까 저축할 여력이 없어지는 거죠. 게다가 할부는 심리적 방어막을 낮춰요. 200만 원짜리 TV를 일시불로 사려면 고민하게 돼요. 진짜 필요한가? 이 돈이면 다른 데 쓸 수도 있는데. 그런데 할부면? 한 달에 16만 원이면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실제로는 200만 원을 쓰는 건데 16만 원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게 할부의 함정이에요. 큰돈 쓰는 느낌이 안 드니까 지출이 늘어나요. 그리고 유이자 할부도 문제예요. 할부 이자 연 10%라고 하면 별로 안 커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 계산해보면 엄청나요. 500만 원을 12개월 할부로 샀다고 쳐봅시다. 이자가 연 10%예요. 단순 계산으로 50만 원 이자를 낼 거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실제로는 27만 원 정도 내요. 왜 그러냐면 매달 원금을 갚잖아요. 첫 달에는 5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내지만 두 번째 달에는 450만 원에 대한 이자만 내면 돼요.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래도 27만 원이면 적지 않아요. 카드 돌려막기는 더 심각해요. 어카드 결제일에 돈이 없어서 B카드로 현금 서비스 받아서 갚아요. 그럼 B카드 이자가 붙어요. B카드 결제일에는 C카드로 또 막아요. 이게 반복되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제가 아는 분은 카드 5장을 돌려막다가 원금은 300만 원인데 이자가 100만 원까지 불었어요. 결국 대출 받아서 카드값 다 갚고 정리했대요. 그런데 또 카드 쓰기 시작하면서 똑같은 상황이 반복됐고요. 작은 사치도 무시 못해요. 나 오늘 힘들었으니까 치킨 시켜 먹자. 2만 5천 원. 주말인데 가족들이랑 외식하자. 10만 원.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쇼핑이나 할까? 5만 원. 하나하나는 작아요. 그런데 이게 한 달에 몇 번씩 반복되면 한 달에 30만 원, 40만 원이 이렇게 나가요. 1년이면 360만 원에서 480만 원이에요. 그 정도 쓰면서 사는 거 당연하지 않아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당연해요. 인간답게 살려면 가끔 외식도 하고 옷도 사고 스트레스도 풀어야죠. 문제는 우리가 그걸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절약하면서 사는데 돈이 왜 안 모이지?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작은 사치들이 쌓여서 큰 돈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편의점도 조용한 도둑이에요. 출근길에 커피 한 잔 3천 원. 점심 먹고 음료수 한 병 2천 원. 퇴근길에 간식 하나 3천 원. 하루에 8천 원이에요. 한 달이면 24만 원, 1년이면 288만 원이에요. 에이, 편의점에서 그렇게 많이 안 써요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한번 확인해 보세요. 편의점 앱 깔려 있으시죠? 거기 들어가서 지난달 사용 금액 보세요. 생각보다 훨씬 많을 거예요. 배달 앱은 더해요. 한 번 시키면 최소 2만 원은 나가잖아요. 주 2회만 시켜도 한 달에 16만 원, 1년이면 192만 원이에요. 그럼 이쯤에서 질문 하나 드릴까요? 그렇다면 진짜 도둑은 누구일까요? 외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내부에 있어요. 우리의 습관, 우리의 선택, 우리의 무의식적인 소비 패턴이 진짜 도둑이에요.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는 왜 비교하며 살까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에요. 혼자서는 살 수 없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죠. 그런데 이 관계가 때로는 독이 돼요. 특히 비교할 때 말이에요. 옆집을 보세요. 비슷한 시기에 결혼했고, 비슷한 나이에 아이 낳았고, 비슷한 직장 다니는데 저 집은 외제차를 몰아요. 우리 집은 국산차인데 우리도 바꿔야 하나? 직장 동료를 보세요. 같이 입사했는데 저 친구는 강남 아파트 샀대요. 어떻게 그 돈을 모았지? 부모님이 도와주셨나? 부러워요. 그리고 동시에 초조해져요. 나도 뭔가 해야 하는데. SNS를 열어봐요. 대학 동창은 해외여행 사진을 올렸어요. 몰디브, 유럽, 하와이. 좋겠다. 나는 언제 저렇게 가보나. 고등학교 친구는 새 집 들어갔다고 인테리어 사진을 올렸어요. 와, 진짜 예쁘다. 나는 언제 저런 집에서 살까? 이렇게 비교하다 보면 내 삶이 초라해 보여요. 분명히 나도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남들보다 뒤처진 것 같아요. 그래서 뭘 하게 될까요? 소비를 해요. 비교당하지 않으려고, 뒤처지지 않으려고 소비를 하는 거예요. 차를 바꿔요. 별로 불편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10년 됐으니까 요즘 다들 SUV 타던데 이런 이유로 바꿔요. 4천만 원짜리 차를 팔고 7천만 원짜리 차를 사요. 3천만 원 더 들어가는 거죠. 아파트를 옮겨요. 지금 사는 곳도 괜찮은데 애들 교육 생각하면 강남으로 가야지, 학군이 좋은 데로 가야 애가 좋은 대학까지, 이렇게 생각해요. 전세 보증금 2억 원 더 들어가고 대출도 더 받아요. 아이들 학원을 늘려요. 영어, 수학은 기본이고 코딩, 중국어, 피아노, 미술까지. 옆집 애는 5개 다니던데 우리 애만 뒤처지면 안 되지. 한 달에 150만 원이 학원비로 나가요. 명품 가방을 사요. 동창 모임에 나갔는데 다들 명품 들고 왔어요. 나만 노브랜드 가방이면 왠지 초라해 보여요. 한 번쯤은 괜찮겠지. 300만 원짜리 가방을 할부로 사요. 이게 바로 비교 소비예요. 진짜 필요해서가 아니라 남들과 비교당하기 싫어서 하는 소비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끝이 없어요. 위를 보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저보다 잘 사는 사람은 항상 있어요.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좋은 옷, 더 비싼 여행. 그 사람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내 지갑은 파닥나요. 특히 SNS가 이걸 부추겨요. 옛날에는 비교 대상이 주변 사람들 뿐이었어요. 동네 사람, 직장 동료, 친구. 그런데 지금은요? 전국 사람들이 비교 대상이에요. 인스타그램 열면 연예인, 인플루언서들이 멋진 삶을 보여줘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밥 먹고 명품 들고 해외 리조트에서 휴가 보내고. 와, 저렇게 사는 거구나.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런데 그게 다 진짜일까요? 아니에요. 대부분 협찬이에요. 공짜로 받아서 찍은 거예요. 아니면 빚내서 하루 이틀 폼 잡은 거예요. 실제 삶은 전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걸 몰라요.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해요. 그리고 내 삶과 비교하면서 불행해져요. 나는 왜 이렇게 못 살까? 나는 뭘 잘못한 걸까? 이런 생각이 들면 보상 소비를 하게 돼요. 나도 가끔은 사치 부릴 자격 있어. 이 정도 해도 괜찮아. 백화점 가서 비싼 옷 사고 고급 레스토랑 가서 밥 먹고 명품 화장품 사요. 그 순간은 기분이 좋아요. 나도 이런 거 할 수 있어. 그런데 카드값 나올 때는요? 후회해요. 내가 왜 그랬지? 진짜 필요한 것도 아니었는데. 남들 다 하는데 우리만 안 할 순 없잖아라는 말 정말 많이 들어봤죠? 이게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아세요? 아이 돌잔치를 예로 들어볼게요. 옛날에는 집에서 간단하게 떡 돌리고 끝났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호텔 빌려서 100명, 200명 초대하고 사진사 불러서 스냅 사진 찍고 영상도 만들어요.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1,000만 원은 기본이에요. 남들 다 하는데 우리만 안 할 순 없잖아. 이 말 한마디에 1,00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 할 것 같아서 하는 거죠. 결혼식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100만 원, 200만 원으로 간소하게 했어요. 지금은요? 스드메만 2천만 원, 예식장 500만 원, 신혼여행 500만 원. 합치면 3천만 원이 훌쩍 넘어가요. 남들 다 하는데 우리만 초라하게 할 순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빚을 내요.
신혼부부가 결혼하면서 빚부터 지는 거예요. 체면 소비도 문제예요. 동창 모임 나가면 괜히 비싼 술 시켜요. 후배들 앞에서 형이 쏜다고 카드 내밀어요. 집에 가면 후회하면서도 그 자리에서는 체면 때문에 그렇게 해요. 부모님 생신에도 비싼 선물 사요. 진짜 필요한 게 아니라 형제들 앞에서 체면 차리려고 사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그럼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해요. 진짜 행복은 통장 잔고와 비례할까? 답은 아니오예요. 연구 결과를 보면 명확해요. 돈이 행복에 영향을 주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일정 수준 넘어가면 영향력이 급격히 떨어져요.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고 약간의 여유가 생기면 그 이상 돈이 늘어도 행복은 크게 안 늘어나요. 오히려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비교하고 불행해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진짜 행복은 다른 데 있어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건강,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자유, 의미 있는 관계들. 이런 것들이 행복을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놓치고 살아요. 돈 벌느라, 남들과 비교하느라, 체면 차리느라 정작 중요한 걸 놓쳐요. 그리고 나중에 후회해요. 그때 가족이랑 더 많은 시간 보낼 걸. 그때 건강 챙길 걸. 이제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미래를 담보로 한 현재 대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가계부채가 얼마인지 아세요? 2025년 기준으로 약 1,800조 원이에요. 상상이 안 되는 숫자죠. 가구당 평균으로 나누면 약 9천만 원이에요. 물론 평균이니까 빚 없는 집도 있고 엄청 많은 집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이 어떤 형태로든 빚을 지고 살아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학자금 대출, 자동차 할부, 마이너스 통장. 빚 없이 어떻게 살아요? 집 사려면 대출 받아야죠. 맞는 말이에요. 요즘 집값에 현금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어요. 대출은 필요하기에요. 문제는 대출의 규모와 이자예요. 서울에 아파트 하나 사려면 얼마가 필요한가요? 10억 원? 15억 원? 자기 돈이 3억 원 있으면 많이 있는 거예요. 나머지 7억 원, 12억 원은 대출 받아야 해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지금 몇 %인지 아세요? 은행마다 다르지만 대략 4%에서 5%예요. 10억 원 빌렸다고 쳐봅시다. 1년에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의 이자를 내야 해요. 한 달로 나누면 330만 원에서 416만 원이에요. 월급이 500만 원인 사람이 한 달에 400만 원씩 이자를 내면 어떻게 될까요? 100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해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원리금 분할 상환을 해요. 30년 장기로 빌려서 원금도 조금씩 갚는 거죠. 그럼 한 달에 얼마씩 내야 할까요? 대략 500만 원 정도예요. 10억 원 빌려서 30년간 갚으면 총 얼마를 갚게 될까요? 계산해보면 놀라워요. 원금 10억 원에 이자만 6억 원이 넘어요. 총 16억 원을 갚는 거예요. 6억 원이요. 이게 어느 정도 돈인지 감이 오시나요? 월급 500만 원 받는 사람이 10년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6억 원이에요. 그 돈을 이자로 내는 거예요. 그래도 집값이 오르면 괜찮잖아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집값이 계속 오르면 이자 낸 것보다 더 큰 차익을 얻을 수 있어요. 실제로 지난 20년간 집 산 사람들은 대부분 이익을 봤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그럴까요? 장담할 수 없어요. 인구는 줄어들고 고령화는 심해지고 빈집은 늘어나고 언제까지 집값이 오를지 아무도 몰라요. 게다가 대출 받으면 현금 흐름이 악화돼요. 한 달에 500만 원씩 원리금 갚으면 다른 데 쓸 돈이 없어요. 저축도 못하고 투자도 못하고 비상금도 못 모아요. 그러다 갑자기 목돈 들어갈 일 생기면 또 대출 받아야 해요. 신용대출도 문제예요. 급하게 돈 필요한데 어떡하지? 은행 가서 신용대출 받아요. 5천만 원, 6천만 원. 나중에 갚으면 되지. 그런데 나중에 와도 갚을 여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상황이 안 나아지거든요. 신용대출 금리는 주택담보대출보다 훨씬 높아요. 7%, 8%, 심하면 10%가 넘어요. 5천만 원을 8%로 빌렸다면 1년에 400만 원의 이자를 내야 해요. 한 달에 33만 원이에요. 원금은 하나도 안 갚고 이자만 33만 원씩 내는 거예요. 1년이면 400만 원, 5년이면 2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 빌려서 5년간 이자로 2천만 원 내면
사실상 7천만 원을 쓴 거예요. 학자금 대출도 젊은 세대의 큰 짐이에요. 대학 4년 다니는데 등록금만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들어가요. 생활비까지 합치면 5천만 원도 넘어요. 부모가 다 대주면 좋은데 그럴 형편 안 되면 본인이 대출받아야 해요. 졸업하고 취업하면 갚기 시작해요. 한 달에 50만 원씩 10년간 갚아요. 사회초년생이 월급 300만 원 받는데 50만 원을 대출 상환에 써요.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은 250만 원이에요. 자동차 할부도 있어요. 3천만 원짜리 차를 5년 할부로 샀다면 한 달에 50만 원씩 내야 해요. 거기에 보험료, 유류비, 주차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100만 원이 차에 들어가요. 마이너스 통장은 더 무서워요. 비상금 대신 마이너스 통장 하나 만들어 놓을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한도 1,000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 놓고 급할 때 쓰는 거죠. 그런데 한번 쓰기 시작하면 갚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써야 할 때가 계속 생기거든요. 이번 달만 쓰고 다음 달에 갚아야지. 그런데 다음 달에도 또 쓸 일이 생겨요. 마이너스 통장 금리는 보통 6%에서 8%예요. 1,000만 원 한도를 다 쓰고 있으면 한 달에 5만 원에서 6만 원씩 이자가 나가요. 원금 안 갚고 이자만 계속 내는 거죠. 카드로는 최악이에요. 급하게 현금이 필요해서 카드론 받아요. 100만 원, 200만 원. 금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15%에서 20%예요. 사채 수준이에요. 200만 원을 20%로 빌리면 1년에 40만 원의 이자가 붙어요. 한 달에 3만 3천 원이에요. 이걸 갚지 못하면 복리로 이자가 붙어요. 2년 후에는 원금이 240만 원이 돼요. 이게 바로 빚의 무서움이에요. 한번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원금은 안 줄고 이자만 계속 내다 보면 평생 빚쟁이로 살게 돼요. 실제로 계산을 해봤어요. 30대에 집 사면서 10억 원 대출받고 차 사면서 3천만 원 할부하고 신용대출 5천만 원 있고 마이너스 통장 1,000만 원 쓰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쳐봅시다. 한 달에 갚아야 할 돈이 얼마일까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500만 원, 자동차 할부금 50만 원, 신용대출 이자 33만 원, 마이너스 통장 이자 6만 원. 합치면 589만 원이에요. 월급이 600만 원이면 빚 갚고 11만 원 남아요. 이 돈으로 한 달을 살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또 카드 쓰고 또 빚이 늘어나요. 이게 빚의 악순환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악순환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걸까라고 생각하죠. 목돈 마련의 기회를 놓치는 것도 문제예요. 20대, 30대 초반이 목돈 모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에요. 아직 결혼 안 했고 자녀도 없고 부모님도 건강하시고 이때 악착같이 모아야 해요. 그런데 이 시기에 뭘 하나요? 여행 다니고 차 사고 옷 사고 외식하고 젊을 때 놀아야지 나중에는 못 놀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돈을 써요. 10년 후에 후회해요. 그때 조금만 참고 모았으면 지금 전세 보증금 걱정 안 했을 텐데. 그런데 이미 늦었어요. 시간은 되돌릴 수 없어요. 자, 여기까지가 문제 진단이었어요. 월급쟁이의 잔인한 진실, 보이지 않는 돈, 도둑들, 비교 소비의 함정, 빚의 악순환. 이 네 가지가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5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인생 공식을 바꾸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이미 늦었어. 40대인데 뭘 하겠어. 빚도 많은데. 아니에요. 절대 늦지 않았어요. 지금 시작하면 10년 후에는 완전히 달라져 있을 거예요. 제일 먼저 바꿔야 할 건 공식이에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수입 빼기 지출이 저축이다. 월급 500만 원 받아서 450만 원 쓰면 50만 원 남는다. 그 50만 원을 저축한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50만 원이 남나요? 안 남아요. 왜냐하면 쓸 때가 계속 생기거든요. 이번 달은 경조사가 많아서, 애가 갑자기 아파서, 차 수리해야 해서 이런 핑계로 다 써버려요. 그래서 공식을 바꿔야 해요. 수입 빼기 저축이 지출이다. 무슨 말이냐면 월급 받으면 저축부터 먼저 빼놓으라는 거예요.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무조건 먼저 다른 통장으로 옮겨 놓는 거죠. 그러면 남은 돈으로 살아야 해요.
500만 원 중에 100만 원 저축했으면 400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해요. 처음에는 힘들어요. 돈이 모자라는데 어떡해. 그런데 신기하게도 적응이 돼요. 사람은 주어진 환경에 맞춰 살거든요. 400만 원만 있으면 400만 원 안에서 해결 방법을 찾아요. 외식을 줄이고 택시 대신 버스 타고 충동 구매를 참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살 수 있어요. 이걸 선저축 후지출이라고 해요. 재무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강조하는 거예요. 저축은 남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는 거다. 그럼 얼마나 저축해야 할까요? 이상적으로는 수입의 30%예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10%부터 시작하세요. 월급 500만 원이면 50만 원, 300만 원이면 30만 원. 그것도 힘든데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럼 5%라도 하세요. 월급 500만 원이면 25만 원, 300만 원이면 15만 원. 금액은 작아도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통장을 쪼개세요. 하나의 통장에 모든 돈을 넣어두면 관리가 안 돼요. 월급 통장, 생활비 통장, 저축 통장, 비상금 통장 이렇게 최소 4개는 만드세요. 월급 통장은 월급만 받는 통장이에요. 여기서 돈을 쓰지 마세요. 월급 들어오면 바로 다른 통장으로 이체하는 거예요. 생활비 통장은 한 달 생활비를 넣어두는 통장이에요. 400만 원이면 400만 원, 이 돈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해요. 바닥나면 끝이에요. 저축 통장은 절대 안 쓰는 통장이에요. 매달 일정 금액을 넣고 1년, 2년, 3년 묵히는 거예요. 목돈 만들 때까지 절대 안 깨요. 비상금 통장은 정말 급할 때만 쓰는 통장이에요.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넣어두고 차 고장, 병원비, 경조사 등 예상 못한 지출에만 쓰는 거예요. 이렇게 통장을 쪼개면 돈 관리가 훨씬 쉬워져요. 이번 달 생활비가 얼마 남았지? 생활비 통장만 보면 돼요. 저축은 얼마나 했지? 저축 통장 보면 돼요. 한눈에 들어와요. 고통 없는 절약 루틴도 중요해요. 절약하자고 마음먹고 갑자기 모든 걸 끊으면 오래 못 가요. 스트레스 받고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고통 적은 것부터 시작해야 해요. 예를 들어 통신비. 요금제 점검해서 한 단계 낮추면 한 달에 10,000원, 20,000원 아껴요. 고통 없이 절약하는 거죠. 핸드폰 바꿀 때도 최신 모델 말고 작년 모델 사면 50만 원 절약해요. 구독 서비스도 정리하세요. 진짜 쓰는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해지해요. 넷플릭스, 유튜브 중에 하나만 해도 돼요. 둘 다 필요 없으면 둘 다 끊어도 돼요. 한 달에 3만 원 절약이에요. 커피는 집에서 타 마시세요. 원두 사서 집에서 내려 마시면 한 잔에 500원도 안 들어요. 카페에서 사 마시면 4,500원이에요. 하루 한 잔만 집에서 마셔도 한 달에 12만 원 절약이에요. 배달 음식도 줄이세요. 주 3회를 1회로 줄이면 한 달에 16만 원 절약이에요. 대신 집에서 간단하게 해 먹어요. 라면 끓여 먹고 김치찌개 끓여 먹고 계란 후라이 해 먹어요. 편의점 가는 횟수도 줄이세요. 출근길에 커피 사고 퇴근길에 간식 사는 습관을 끊어요. 대신 집에서 텀블러에 커피 담아가고 간식은 마트에서 대용량으로 사서 조금씩 싸가요. 이렇게 작은 것들만 바꿔도 한 달에 30만 원, 40만 원은 아낄 수 있어요. 1년이면 360만 원에서 480만 원이에요. 5년이면 2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빚부터 정리하세요. 빚이 있으면 저축보다 빚 갚는 게 우선이에요. 왜냐하면 대출 이자가 저축 이자보다 높거든요. 예금 이자가 연 3%라고 쳐봅시다. 100만 원 넣으면 1년에 3만 원 이자 받아요. 그런데 대출 이자가 연 6%라면 100만 원 빚이 있으면 1년에 6만 원 이자 내야 해요. 그럼 뭐가 유리할까요? 100만 원으로 예금하는 것보다 빚 갚는 게 유리해요. 예금하면 3만 원 벌지만 빚 갚으면 6만 원 아끼는 거니까요. 빚을 갚을 때는 스노우볼 전략을 쓰세요. 스노우볼이 뭐냐면 눈덩이예요. 작은 눈덩이를 굴리면 점점 커지잖아요. 빚 갚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금액이 작은 빚부터 갚으세요. 카드론 100만 원, 마이너스 통장 200만 원, 신용대출 5천만 원이 있다면 카드론부터 갚는 거예요. 100만 원이니까 몇 달이면 갚을 수 있어요. 카드론 다 갚았으면 그 다음은 마이너스 통장이에요. 카드론 갚을 때 쓰던 돈에 조금 더 보태서 마이너스 통장을 갚아요.
이것도 몇 달이면 끝나요. 마이너스 통장까지 갚았으면 이제 신용대출이에요. 이전에 쓰던 돈을 다 합쳐서 신용대출을 갚기 시작해요. 처음보다 훨씬 빠르게 갚을 수 있어요. 눈덩이가 커진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갚다 보면 심리적으로도 좋아요. 하나 끝났다. 성취감을 느끼거든요. 그게 동기부여가 돼서 다음 빚도 열심히 갚게 돼요. 작은 성공 경험을 쌓는 것도 중요해요. 처음부터 1년에 1,000만 원 모으겠다고 하면 부담돼요. 그래서 작은 목표부터 세워요. 이번 달에 10만 원 아끼기. 이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죠? 실제로 해보세요. 커피 줄이고 배달 음식 한 번 덜 시키고 택시 대신 버스 타면 10만 원은 아낄 수 있어요. 한 달 성공했으면 다음 달도 해보세요. 2달 연속 성공하면 자신감이 생겨요. 나도 할 수 있네. 그럼 목표를 조금 높여요. 이번 달은 20만 원 아껴볼까? 이렇게 조금씩 높이다 보면 6개월 후에는 한 달에 30만 원, 40만 원씩 아끼게 돼요. 1년이면 400만 원이에요.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금액인데 작은 성공을 쌓다 보니 가능해진 거예요. 저축한 돈이 보이기 시작하면 더 재미있어요. 3개월에 100만 원, 6개월에 200만 원, 1년에 400만 원. 통장 잔고가 늘어나는 게 보이면 뿌듯해요. 이 돈으로 뭘 할까? 계획 세우는 것도 즐거워요. 2년 모으면 1,000만 원인데 그 돈으로 여행 가볼까? 5년 모으면 2천만 원인데 차 바꿀까? 이렇게 구체적인 목표가 생기면 절약이 고통이 아니라 즐거움이 돼요. 자, 이제 6번째이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월급 외 수입, 현실적으로 만들기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요즘 대세가 뭔지 아세요? 엔잡이에요. 한 가지 직업만 가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직업을 가지는 거죠. 나는 회사원이면서 동시에 유튜버고 블로거고 강사다. 이런 식이에요. 왜 엔잡을 할까요? 월급만으로는 부족하니까요. 그리고 회사가 평생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걸 알거든요. 언제 구조조정 당할지, 언제 정년 퇴직할지 모르니까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작정 엔잡하면 안 돼요. 본업에 지장 주면서까지 하면 오히려 손해예요. 회사에서 잘리면 부업 수입으로는 생활 못해요. 그래서 균형이 중요해요. 현실적으로 퇴근 후 2시간, 주말 하루 정도를 투자해서 월 50만 원 정도 버는 걸 목표로 하는 게 좋아요. 많지는 않지만 1년이면 600만 원이에요. 적지 않은 돈이죠. 어떤 부업이 좋을까요? 자기한테 맞는 걸 찾아야 해요. 시간을 파는 부업이 있고 콘텐츠를 파는 부업이 있어요. 시간을 파는 부업은 대리운전, 배달, 과외, 아르바이트 같은 거예요. 일한 시간만큼 돈을 버는 거죠. 장점은 확실해요. 일하면 바로 돈이 들어와요. 단점은 한계가 있어요.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벌 수 있는 돈도 정해져 있어요. 콘텐츠를 파는 부업은 블로그, 유튜브, 전자책, 온라인 강의 같은 거예요. 한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수익이 나와요. 장점은 확장성이에요. 잘 되면 월 100만 원, 200만 원도 가능해요. 단점은 시간이 걸려요. 처음 몇 개월은 거의 돈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시간 파는 부업으로 당장 현금을 만들고 동시에 콘텐츠 만드는 부업을 병행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평일 퇴근 후 2시간은 블로그 글 쓰고 주말 하루는 대리운전 하는 거예요. 대리운전으로 당장 30만 원, 40만 원 벌고 블로그는 6개월, 1년 후를 위해 준비하는 거죠. 블로그는 어떻게 하냐고요? 자기가 아는 분야에 대해 글을 쓰면 돼요. 육아를 했으면 육아 정보, 요리를 좋아하면 레시피, 여행을 다녔으면 여행 후기. 뭐든 괜찮아요. 처음에는 아무도 안 봐요. 한 달에 방문자 100명도 안 될 거예요. 그런데 꾸준히 하세요. 한 달에 15편, 20편씩 올리세요. 6개월 지나면 방문자가 늘어나기 시작해요. 1년 지나면 하루 방문자 500명, 1000명 될 수 있어요. 그 정도 되면 광고 수익이 나오기 시작해요.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적은 돈 같지만 가만히 있어도 들어오는 돈이에요. 유튜브는 어떨까요? 요즘 누구나 유튜브 하죠. 그런데 성공하기 쉽지 않아요. 경쟁이 너무 심해요.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틈새를 노려야 해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말고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콘텐츠를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50대 남성을 위한 건강관리, 워킹맘을 위한 15분 요리,
소형 아파트 인테리어 팁 이런 식으로요. 영상 편집은 어렵지 않아요. 요즘은 핸드폰으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앱도 많고 유튜브에 튜토리얼도 많아요. 조금만 배우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일주일에 한 편, 2편씩 올리세요. 1년이면 50편, 100편이에요. 그 정도 쌓이면 구독자가 늘기 시작해요. 구독자 1000명 넘으면 수익 창출이 가능해요. 처음에는 한 달에 몇만 원이에요. 그런데 계속하다 보면 10만 원, 20만 원으로 늘어나요. 잘 되면 100만 원도 가능해요. 온라인 강의도 좋아요. 자기가 잘하는 거, 아는 거 가르치는 거예요. 영어 잘하면 영어 강의, 엑셀 잘하면 엑셀 강의, 기타 치면 기타 강의. 클래스 플랫폼에 올려놓으면 팔려요. 한 강의 5만 원, 10만 원 하는데 한 달에 10명만 사도 100만 원이에요. 한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팔리니까 효율적이에요. 전자책도 있어요. 자기가 아는 걸 정리해서 PDF로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월급쟁이를 위한 절약 노하우 50가지, 퇴직 후 준비해야 할 것들, 부동산 초보자 가이드 이런 주제로요. 가격은 10,000원, 20,000원 정도로 책정하고 블로그나 카페에서 팔면 돼요. 한 달에 10권만 팔려도 10만 원, 20만 원이에요. 실제 성공 사례를 들어볼게요. 제가 아는 40대 직장인이 있어요. 회사 다니면서 블로그 시작했어요. 자기 전공 분야인 IT 관련 정보를 올렸어요. 처음 6개월은 수익이 거의 없었어요. 한 달에 10,000원도 안 됐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어요. 일주일에 3편씩 꾸준히 올렸어요. 1년 후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방문자가 늘고 광고 수익도 늘었어요.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들어왔어요. 2년째 되니까 한 달에 50만 원 넘게 벌었어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전자책도 만들었어요. 블로그 내용을 정리해서 IT 비전 공자를 위한 개발 입문이라는 책을 냈어요. 2만 원에 팔았는데 한 달에 30권 정도 팔렸어요. 60만 원 추가 수입이에요. 지금은 블로그 수익 50만 원, 전자책 수익 60만 원에서 한 달에 110만 원을 부업으로 벌어요. 본업 월급은 500만 원이니까 총 수입이 610만 원이에요. 이분이 특별한 재능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꾸준히 했을 뿐이에요. 2년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한 게 성공 비결이에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특별한 재능 필요 없어요. 그냥 꾸준히 하면 돼요.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부업 수입이 생기면 삶이 달라져요. 1년이면 120만 원, 5년이면 600만 원이에요. 그 돈을 저축하거나 투자하면 10년 후에는 몇 천만 원이 될 수 있어요. 월급만 의지하는 것보다 훨씬 안정적이죠. 자, 이제 정리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내용 정말 많았죠. 1시간 동안 월급 꼬박꼬박 받았는데 인생은 왜 이럴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봤어요. 핵심만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월급쟁이는 안정적이지만 부자 되기 어려워요. 세금, 4대 보험 떼고 나면 실수령액이 적고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월급은 그만큼 안 올라요. 회사는 성장해도 내 몫은 늘지 않아요. 둘째, 보이지 않는 돈 도둑들이 우리 통장을 비워요. 고정 지출, 카드 할부, 작은 사치들이 쌓여서 큰 돈이 돼요. 우리는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요. 셋째, 비교하며 사는 게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어요. 옆집, 동료, SNS 속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필요 없는 소비를 해요. 체면 때문에 뒤처지기 싫어서 돈을 써요. 넷째, 빚은 미래를 담보로 한 현재예요. 대출받아서 지금 당장은 좋은 집, 좋은 차를 가질 수 있지만 수십 년간 이자를 내야 해요. 그 이자가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어요. 다섯째, 인생 공식을 바꿔야 해요. 수입 빼기 지출이 저축이 아니라 수입 빼기 저축이 지출이에요. 먼저 저축하고 남은 돈으로 사는 거예요. 통장 쪼개기, 고통 없는 절약, 빚부터 갚기, 이런 것들을 실천하면 달라져요. 여섯째, 월급 외 수입을 만들어야 해요. 퇴근 후 2시간, 주말 하루를 투자해서 월 50만 원이라도 부업 수입을 만들면 삶이 훨씬 안정적이에요. 블로그, 유튜브, 전자책, 온라인 강의 등 선택지는 많아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통장 쪼개기부터 시작하세요. 월급 통장, 생활비 통장, 저축 통장, 비상금 통장 4개를 만드세요.
그리고 월급 들어오면 바로 각 통장으로 이체하세요. 둘째, 카드 명세서를 확인하세요. 지난달에 뭘 샀는지, 자동 결제가 뭐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안 쓰는 구독 서비스는 바로 해지하세요. 셋째, 부업 아이디어를 적어보세요.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잘하는 게 뭐지? 사람들이 돈 내고 배우고 싶어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당장 시작하지 않아도 돼요. 일단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시작이에요. 이 세 가지만 해도 달라집니다. 진짜예요.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나는 왜 이렇게 못 사는 걸까? 나는 왜 돈을 못 모으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잘못한 게 없어요. 열심히 일했고 성실하게 살았어요. 다만 시스템을 몰랐을 뿐이에요.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몰랐던 거죠. 지금 알았으니까 지금부터 바꾸면 돼요. 40대든 50대든 늦지 않았어요. 10년만 제대로 해도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월급쟁이도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재벌이 되고 빌딩 사고 그런 부자는 아니더라도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노후 걱정 없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부자는 될 수 있어요. 핵심은 습관이에요. 선저축, 후지출 습관, 절약하는 습관, 부업하는 습관. 이런 습관들이 쌓이면 10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을 거예요. 다음 영상 예고해 드릴게요. 다음에는 통장 쪼개기 실전편으로 찾아뵐게요. 구체적으로 어떤 통장을 만들고 얼마씩 넣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보여드릴까요? 기대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다음 영상 올라올 때 바로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고민을 나눠주세요. 나는 이런 부분이 제일 힘들어, 이런 거 궁금해, 이렇게 해봤는데 잘 안 돼, 뭐든 좋아요. 댓글 하나하나 다 읽어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우리 함께 힘내요. 월급 꼬박꼬박 받으면서도 행복하게 여유 있게 살 수 있어요. 오늘부터 하나씩 바꿔나가 봅시다. 1년 후, 5년 후에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나아져 있을 거예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목이 조금 자극적이죠? 돈 없으면 노년은 지옥입니다. 듣기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과장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저는 이 말을 꼭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현실이거든요. 저는 올해 73세입니다. 혼자 살고 있어요. 아내는 5년 전에 먼저 갔고 자식들은 각자 살림 차려서 따로 살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화 오고 명절 때나 얼굴 보는 정도예요. 제 하루를 말씀드릴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약을 먹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관절약, 위장약, 뇌알이에요. 아침 먹기 전에 2알, 아침 먹고 2알. 이게 매일 반복되는 일과예요. 아침은 간단하게 먹어요. 밥 한 공기에 김치, 계란 하나. 반찬은 일주일에 한 번 만들어서 먹어요. 매일 만들 기력도 없고 재료비도 아까워서요. 점심은 거르는 날도 많아요. 배고프지 않으면 안 먹어요. 돈 아껴야 하니까요. 오후에는 동네 복지관에 가요. 거기 가면 사람도 있고 따뜻하고 차도 공짜로 마실 수 있어요. 집에 있으면 난방비 나오니까 복지관에 있는 게 나아요. 거기서 다른 어르신들이랑 이야기도 하고 TV도 보고 시간을 보내요. 저녁은 집에서 먹어요. 라면 끓여 먹거나 아침에 남은 밥 데워서 먹거나 가끔은 편의점에서 도시락 사 먹어요. 할인하는 거요. 밤 9시 넘으면 반값에 팔거든요. 밤에는 일찍 자려고 해요. 8시면 불 끄고 누워요. 전기료 아껴야 하니까요. 겨울에는 추워도 보일러를 약하게 틀어요. 한 달 난방비가 10만 원만 넘어도 부담돼요. 이게 제 하루예요. 화려하지 않죠. 재미있지도 않고요.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거예요. 이게 돈 없는 노년의 현실이에요. 젊었을 때는 몰랐어요. 나이 들면 그냥 편하게 쉬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돈이 이렇게 중요한지, 노후 준비가 이렇게 절박한 건지 몰랐어요. 지금 50대, 60대 되시는 분들, 제 이야기 들으시면서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오늘은 불편하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노년의 현실,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지금이라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듣기 힘든 이야기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게 여러분의 미래일 수도 있으니까요. 아니, 준비하지 않으면 반드시 여러분의 미래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노년의 현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입니다. 국민연금 받으십니까? 받으신다면 얼마나 받으세요? 저는 한 달에 110만 원 받아요. 30년 넘게 성실하게 냈는데 이게 다예요. 110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해요. 가능할까요? 계산해 볼까요? 월세가 50만 원이에요. 전세 살았는데 집주인이 팔겠다고 해서 나와야 했어요. 나이 많은 노인한테 전세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월세로 온 거예요. 월세 50만 원 내고 나면 60만 원 남아요. 전기료, 가스비, 수도세, 통신비 이것들 합치면 한 달에 15만 원 정도 나가요. 겨울에는 난방비 때문에 더 나가고요. 60만 원에서 15만 원 빼면 45만 원 남아요. 약값이 한 달에 10만 원이에요. 건강보험 있어서 다행이에요. 보험 없으면 30만 원은 나갈 거예요. 45만 원에서 10만 원 빼면 35만 원이에요. 식비로 한 달에 20만 원 써요. 하루에 6,600원 정도예요. 아침, 점심, 저녁 합쳐서요. 이 돈으로 어떻게 먹겠어요? 그래서 점심 자주 거르는 거예요. 35만 원에서 20만 원 빼면 15만 원 남아요. 이 돈으로 뭘 해야 할까요? 경조사비도 내야 하고, 이발도 해야 하고, 옷도 사야 하고, 교통비도 써야 해요. 갑자기 뭐 고장 나면요. 냉장고 고장, 보일러 고장, 이런 거 생기면 어떡해요? 15만 원으로 감당이 안 돼요. 병원비는 따로예요. 한 달에 10만 원은 약값이고, 병원 진료 받으러 가면 또 돈이 나가요. 검사 한 번 하면 10만 원, 20만 원 금방이에요. 작년에 넘어져서 다쳤어요. 병원 갔더니 검사해야 한대요. MRI 찍고, 엑스레이 찍고, 50만 원 나왔어요. 건강보험 있어도 이 정도예요. 그 돈 어디서 나와요? 모아둔 돈이 있어야죠. 그런데 없어요. 퇴직금 받은 거 다 썼어요. 아내 병원비로, 장례비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빚을 졌어요. 친구한테 30만 원 빌렸어요. 부끄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아직도 못 갚았어요. 갚을 여력이 없어요. 요양원은 꿈도 못 꿔요. 한 달에 얼마인지 아세요? 싼 데가 150만 원이에요. 좀 괜찮은 데는 200만 원, 300만 원 해요. 제가 어떻게 그 돈을 내요? 그래서 집에서 혼자 버티는 거예요. 언젠가 쓰러질 수도 있어요. 혼자 있다가 쓰러지면 누가 알아요? 이틀, 사흘 지나서야 발견될 수도 있어요. 무서워요. 정말 무서워요. 자식들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아요. 자존심 때문만이 아니에요. 애들도 힘들어요. 아들은 대출받아서 집 샀어요. 한 달에 150만 원씩 원리금 갚아요. 애들 학원비도 나가고. 제가 돈 달라고 하면 줄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면 애들이 힘들어져요. 딸은 맞벌이에요. 그래도 빠듯하대요. 애 둘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냐고 하더라고요. 맞는 말이에요. 제가 무슨 자격으로 손을 벌려요? 명절 때 용돈 10만 원씩 줘요. 고마워요. 하지만 그걸로 한 달 살 수는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더 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입이 안 떨어져요. 이미 주는 것도 부담스러워하는 게 보이거든요. 제 친구 중에 한 분은 더 심해요. 자식이 셋인데 아무도 안 도와줘요. 전화도 잘 안 받는데요. 그분은 기초생활수급자예요. 한 달에 60만 원 정도 받는다는데 그것도 빠듯하대요. 또 다른 친구는 요양원 갔어요. 치매가 와서 혼자 못 살게 됐거든요. 자식들이 요양원 보냈어요. 한 달에 200만 원 하는 곳인데 3개월 넘게 면회를 안 왔대요. 돈만 보내고 안 온대요. 그분 만나러 갔다가 울었어요. 78세 된 어르신이 아이처럼 우시더라고요. 나 왜 여기 있어야 해? 집에 가고 싶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돈 없는 노년은 정말 힘들어요. 존엄도 없고 선택권도 없고 그냥 버티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내는 거예요. 75 새할머니 한 분을 알아요. 혼자 사세요. 그분 한 달 지출 내역 들어봤어요. 월세 45만 원, 공과금 12만 원, 약값 8만 원, 식비 15만 원, 합치면 80만 원이에요. 국민연금이 90만 원 나오니까
10만 원 남아요. 10만 원으로 뭘 해요? 경조사 있으면 못 가요. 친구 장례식장 가야 하는데 부조금이 없어서 못 가셨대요. 얼마나 부끄러우셨겠어요. 손주 생일인데 용돈을 못 줬대요. 10,000원이라도 주고 싶은데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요. 손주가 할머니는 왜 용돈 안 줘? 라고 했대요. 그 말에 며칠을 우셨대요. 겨울에 감기 걸렸는데 병원을 못 갔대요. 돈이 아까워서요. 집에서 꿀물 타먹고 입을 뒤집어 쓰고 버텼대요. 폐렴까지 갈 뻔했어요. 다행히 낫긴 했는데 정말 위험한 선택이었어요. 여름에는 에어컨을 못 틀어요. 전기료 무서워서요. 선풍기만 틀고 버티는데 더위 먹어서 쓰러질 뻔했대요. 이웃이 발견해서 병원 갔어요. 이게 우리 세대 노인들의 현실이에요. 뉴스에 안 나와서 그렇지 주변에 이런 분들 정말 많아요.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50대, 60대 되시는 분들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통장에 얼마나 모아두셨어요? 한 달에 얼마씩 노후 자금으로 저축하고 계세요? 솔직히 답해보세요. 준비 안 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나중에 하지 뭐. 아직 시간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시간은 정말 빨리 가요. 어느새 70이 되고 준비 안 된 채로 노년을 맞이하게 돼요.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왜 우리는 준비하지 못했을까요? 저는 35년을 회사 다녔어요. 성실하게 일했어요. 월급도 꼬박꼬박 받았어요. 그런데 왜 노후 준비를 못했을까요? 나중에 하지 뭐. 이게 제일 큰 이유였어요. 40대 때는 50대 되면 준비해야지 했어요. 50대 되니까 60대 되면 준비해야지 했어요. 60대 되니까 퇴직금 받으면 되겠지 했어요. 그렇게 미루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퇴직금은 받았어요. 1억 원 조금 넘게 받았어요. 오, 이 정도면 괜찮네 싶었어요. 그런데 계산해봤어요. 1억 원을 20년 쓴다고 치면 1년에 500만 원이에요. 한 달에 40만 원 조금 넘게 되는 거예요. 국민연금 100만 원 합쳐도 한 달에 140만 원이에요. 140만 원으로 부부가 한 달 살 수 있나요? 빠듯해요. 정말 빠듯해요. 게다가 1억 원을 그냥 놔두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치가 떨어져요. 20년 후 1억 원은 지금의 5천만 원 가치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자녀 교육비도 문제였어요. 저는 자식 둘 대학 보냈어요. 등록금, 생활비 다 대줬어요. 8년간 들어간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대충 계산해도 1억 원 넘어요. 그래도 애들 교육은 시켜야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못 배웠으니까 애들은 잘 배워야지. 그래서 무리했어요. 노후 자금 모을 돈을 교육비로 다 썼어요. 딸 결혼시킬 때도 많이 들어갔어요. 혼수, 예식 비용, 신혼집 보증금 보탰어요. 5천만 원 정도 쓴 것 같아요. 딸 시집 가는데 손 털어서라도 해줘야지. 이랬어요. 그때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국민연금도 있고 퇴직금도 받을 거고 뭐 어떻게든 되겠지. 낙관적이었어요. 아니, 순진했어요. 집도 문제였어요. 저는 전세로 살았어요. 집 사려고 했는데 돈이 모자랐어요. 대출받아서 살까 했는데 이자 부담이 커서 포기했어요. 전세도 괜찮아. 전세금만 있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이 들고 나니까 전세가 문제가 되더라고요. 집주인이 바뀌면서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했어요.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요? 5천만 원을 어디서 구해요? 없어요. 그래서 나와야 했어요. 월세로 갔어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 전세금 1억 원 중에 3천만 원 보증금 주고 나머지 7천만 원은 은행에 넣었어요. 이자 받아서 월세 내려고요. 그런데 은행 이자가 얼마나 되겠어요? 7천만 원에 연 3% 받아도 1년에 210만 원이에요. 한 달에 17만 5천 원이에요. 월세 50만 원인데 이자는 17만 원밖에 안 돼요. 나머지 30만 원 넘게는 제 돈에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 보면 7천만 원도 계속 줄어들어요. 언젠가는 바닥나요. 그럼 어떡해요?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회사를 믿었던 것도 착각이었어요. 회사가 정년까지 책임져 주겠지. 회사 복지가 있으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퇴직하고 나니까 회사랑 아무 관계가 없더라고요. 명함회수하고 사원증 반납하고 그걸로 끝이에요. 35년 다닌 회사인데 퇴직하고 나니까 남인이 되는 거예요. 회사 복지도 재직자만 해당돼요. 퇴직하면 건강검진도 안 해줘요. 아무것도 안 해줘요.
35년 일했는데 이게 끝이야? 허탈했어요. 건강할 때는 의료비를 몰랐어요. 나는 건강해. 병원 안 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실제로 50대까지는 병원 거의 안 갔어요. 60대 되니까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혈압 올라가고, 당뇨 오고, 관절 아프고, 병원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 정도야 뭐 했어요. 그런데 계속 나가요.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씩. 검사 한 번 하면 50만 원, 100만 원씩 나가고요. 아내가 암에 걸렸어요. 68세 때였어요. 치료비가 어마어마했어요. 건강보험 있어도 실비가 많이 나가요. 1년간 치료하는데 3천만 원 넘게 들었어요. 그 돈을 어디서 구했겠어요? 퇴직금에서 썼죠. 치료했지만 결국 돌아가셨어요. 장례비도 1천만 원 들었어요. 그렇게 퇴직금 1억 원 중에 4천만 원이 사라졌어요. 남은 건 6천만 원. 그것도 여기저기 쓰다 보니까 지금은 2천만 원 정도 남았어요. 2천만 원이 제 전 재산이에요.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73세인 제가 90까지 산다면 17년이에요. 2천만 원을 17년 쓰면 1년에 117만 원, 한 달에 9만 원 조금 넘어요. 한 달에 9만 원. 이게 제가 쓸 수 있는 여유 자금이에요. 국민연금 110만 원에 2천만 원 조금씩 빼서 쓰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껴 쓰는 거예요. 점심 거르고 난방 약하게 틀고 외식 안 하고 이렇게라도 안 하면 버틸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돈 없는 노년이 겪는 구체적인 고통. 이제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 가기가 두려워요. 몸이 아파도 참아요. 이 정도는 괜찮아. 좀 쉬면 나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버텨요. 왜냐면 병원 가면 돈이 나가거든요. 진료비, 검사비, 약값, 한 번 가면 최소 3만 원, 5만 원은 나가요. 검사라도 하면 10만 원 금방 넘어가고요. 그래서 참아요. 허리 아파도 참고, 무릎 아파도 참고, 배 아파도 참아요. 가스 붙이고, 진통제 먹고, 그렇게 버텨요. 작년에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혹시 심장에 문제가 있나 싶었어요. 병원 가야 하는데 무서웠어요. 검사비가 무서운 게 아니라 큰 병이 나올까봐 무서웠어요. 큰 병 나오면 치료비가 얼마나 들겠어요. 그 돈 어디서 구해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안 갔어요. 2개월 정도 참았어요. 그러다가 복지관에서 쓰러졌어요. 다행히 응급실 가서 검사했더니 큰 병은 아니었어요. 부정맥이래요. 약 먹으면 된대요.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왜 진작 안 오셨어요? 이러다 큰일 날 뻔했어요. 할 말이 없었어요. 돈이 없어서 못 왔다고 어떻게 말해요. 친구 경조사도 못 가요. 친구 딸 결혼한다고 청첩장 왔어요. 가고 싶었어요. 50년 지기 친구예요. 그런데 부조금이 문제예요. 요즘 부조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최소 5만 원이에요. 친한 친구면 10만 원은 줘야 하고요. 10만 원이 제게는 큰 돈이에요. 한 달 식비의 3분의 2가 넘는 돈이에요. 고민하다가 안 갔어요. 핑계대고 안 갔어요. 친구한테 전화해서 몸이 안 좋아서 못 가겠다고 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부조금이 부담돼서 못 간 거예요. 친구가 섭섭했을 거예요. 50년 친구가 딸 결혼식에 안 왔으니까요.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또 다른 친구 장례식장도 못 갔어요. 부의금 5만 원이 없어서요. 마지막 가는 길에 배웅도 못했어요.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요. 손주 용돈도 못 줘요. 손주가 둘이 있어요. 큰 손주가 중학생, 작은 손주가 초등학생이에요. 명절 때 오는데 용돈 주고 싶어요. 할아버지로서요. 그런데 돈이 없어요. 두 명한테 만 원씩만 줘도 2만 원이에요. 2만 원이 아까워서가 아니에요. 정말로 없어요. 한 번은 큰 손주가 할아버지, 나 용돈 줘. 그랬어요. 장난스럽게 말한 건데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지금 돈이 없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손주가 괜찮아요. 농담이에요. 했지만 제 자존심은 무너졌어요. 할아버지가 손주한테 용돈도 못 주다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제 인생입니까? 겨울철 난방비 때문에 추워요. 보일러를 약하게 틀어요. 실내 온도가 15도, 16도예요. 옷 껴입고 이불 덮고 살아요. 밤에 자다가 추워서 깨요. 이불을 두껍게 덮어도 추워요. 보일러 온도 올리고 싶은데 참아요. 난방비 나올 생각하면 참을 수밖에 없어요.
한 번은 너무 추워서 보일러를 22도까지 올렸어요. 그날 밤은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푹 잤어요. 그런데 다음 달 고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15만 원 나왔어요. 평소보다 5만 원 더 나온 거예요. 그 이후로는 절대 안 올려요. 아무리 추워도 참아요. 옷을 더 껴입고 핫팩 붙이고 그렇게 버텨요. 외식은 사치예요. 1년에 한두 번 할까 말까 해요. 생일 때나 명절 때 자식들이 사주는 거 먹는 게 다예요. 혼자 외식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삼겹살 구워 먹고 싶고, 냉면 먹고 싶고, 치킨 먹고 싶어요. 그런데 참아요. 외식 한번 하면 2만 원은 들어가거든요. 2만 원이면 제가 살 먹을 수 있어요. 쌀 한 포대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외식은 포기해요. 가끔 복지관에서 무료 급식해요. 그때 가서 먹어요. 공짜로 주는 밥이지만 감사해요. 따뜻한 국에 반찬도 있고 배불리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자존심 상해요. 줄 서서 기다리는데 내가 이러려고 평생 일했나 싶어요. 하지만 먹어야 살잖아요. 죽음보다 두려운 게 있어요. 병들어 누워서 자식한테 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무서워요. 제 친구 중에 한 분이 치매 걸렸어요. 요양원 갔는데 한 달에 200만 원 한대요. 자식들이 부담하고 있어요. 그 자식들 만나봤어요. 힘들어 보였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런 표정이었어요. 입으로는 안 하지만 부담스러워하는 게 보였어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자식들한테 짐 되고 싶지 않아요. 차라리 죽음이 나아요. 빨리 죽는 게 나아요. 그래서 건강 챙기려고 노력해요. 매일 걸어요. 돈 안 드는 운동이거든요. 복지관도 다니고 뭐라도 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혼자 쓰러지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도 있어요. 밤에 잘 때 생각해요. 오늘 밤에 내가 죽으면 누가 알까? 이틀, 사흘 지나서 발견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웃 할머니랑 약속했어요. 아침마다 전화하기로요. 일어났어? 응, 일어났어.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전화 안 받으면 확인하러 오기로 했어요. 이게 돈 없는 노년의 현실이에요. 병원 가기 두렵고, 병조사 못 가고, 손주 용돈 못 주고, 추위에 떨고, 외식도 못하고, 죽음보다 병이 두렵고, 이게 현실이에요.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책임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옛날에는 효도가 당연했어요. 부모 모시고, 부모 봉양하고, 이게 자식의 도리였어요. 저도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살았어요. 제 부모님 모셨어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어요. 요즘 젊은 세대는 달라요. 효도는 선택이지 의무가 아니래요. 나도 내 인생 살기 바빠래요. 맞는 말이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 힘들어요. 집값 비싸고, 물가 오르고, 아이 키우는데 돈 많이 들고, 부모까지 모시기는 힘들죠. 제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제가 도와드리고 싶은데 여력이 안 돼요. 저희도 빠듯해요. 솔직한 말이었어요.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딸도 마찬가지예요. 아빠, 미안해요. 우리도 애들 키우느라 정신 없어요. 뭐라고 하겠어요? 애들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젊었을 때는 달랐어요. 제 부모님 한 달에 30만 원씩 드렸어요. 병원비도 제가 댔고 필요한 거 있으면 사드렸어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부모님이 나를 키워주셨으니까 내가 부모님을 모셔야 한다고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제 자식들은 저한테 그렇게 안 해요. 명절 때 용돈 10만 원 주는 게 다예요. 그것도 부담스러워해요. 서운해요. 솔직히 서운해요. 내가 너희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대학까지 보내줬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그게 제 선택이었어요. 자식들이 대학 보내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제가 보내고 싶어서 보낸 거예요. 결혼 자금도 제가 주고 싶어서 준 거예요. 자식들이 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 정도는 해줘야지 하면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답을 바라는 건 제 욕심인 거죠. 이해는 해요. 머리로는 이해해요. 그런데 마음은 아파요. 노인 학대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뉴스에 가끔 나오잖아요. 자식이 부모를 때리고, 방치하고, 돈 뺏고, 그게 어떻게 가능해? 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실제로 봤어요. 제 친구 한 분이 아들한테 맞았어요. 술 먹은 아들이 돈 달라고 했는데 안 줬대요. 그랬더니 때렸대요. 70 넘은 아버지를 때렸어요. 그분이 우시면서 차라리 낳지 말걸 하시더라고요. 그 말 들으니까 가슴이 아팠어요. 요양원 방치도 흔해요.
부모를 요양원에 보내놓고 면회를 안 와요. 돈만 보내고 안 와요. 1년 넘게 안 오는 자식도 있대요. 왜 그럴까요? 바빠서? 그것도 있겠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귀찮아서예요. 부모 보는 게 부담스러워서예요.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 얼굴 보면 알아요. 외로워요. 자식 기다려요. 우리 아들 올 거야. 우리 딸 이번 주에 온대. 이러면서 기다려요. 그런데 안 와요. 효도는 옛날 이야기가 됐어요. 요즘 세대한테 효도를 기대하는 건 무리예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내가 해준 게 얼마인데? 이 말 안 통해요. 자식들은 내가 원해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낳은 건 부모님 선택이잖아요. 라고 해요. 맞는 말이에요.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자식들이 낳아달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낳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면 실망해요. 서운해요. 상처받아요. 자식은 자식 인생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 인생이 있고요. 각자 살아야 해요. 자식한테 의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나 자신이에요. 내가 준비해야 해요. 내 노후는 내가 책임져야 해요. 자식들이 도와주면 감사한 거고, 안 도와줘도 괜찮게 만들어야 해요.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 해요. 노후 자금이 있어야 해요.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금이라도 준비하는 법,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0대분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세요. 10년, 15년 남았어요.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노년이 완전히 달라져요. 노후 자금이 최소 얼마나 필요할까요? 전문가들은 3억 원에서 5억 원이라고 해요. 많죠? 엄청 많아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65세부터 90세까지 25년이에요. 3억 원을 25년 쓰면 1년에 1200만 원, 한 달에 100만 원이에요. 국민연금 100만 원 합치면 한 달에 200만 원이에요. 부부가 200만 원으로 한 달 사는 거예요. 빠듯하지만 가능해요. 5억 원이면 1년에 2천만 원, 한 달에 160만 원 조금 넘어요. 국민연금 합치면 한 달에 260만 원이에요. 이 정도면 여유 있게 살 수 있어요. 지금 50대이고 모아둔 돈이 없다면요. 10년간 1년에 3천만 원씩 모으세요. 10년이면 3억 원이에요. 1년에 3천만 원을 어떻게 모아요? 라고 하실 거예요. 힘들죠. 하지만 방법이 있어요. 부부 합쳐서 1년에 6천만 원 버세요. 그리고 절반을 저축하세요. 6천만 원의 절반이 3천만 원이에요. 절반을 어떻게 저축해요? 라고요? 생활 수준을 낮추세요. 지금보다 훨씬 검소하게 사세요. 큰 집 필요 없어요. 작은 집으로 이사 가세요. 좋은 차 필요 없어요. 차 팔고 대중교통 이용하세요. 외식 줄이세요. 여행 참으세요. 10년만 참으세요. 10년만 검소하게 살면 3억 원 모을 수 있어요. 그 3억 원이 노년의 존엄을 지켜줘요. 국민연금 외에 추가 수입원도 만드세요. 퇴직하고도 일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우세요. 경비, 청소, 배달, 이런 일도 있어요. 자존심 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일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한 달에 100만 원만 벌어도 큰 도움이 돼요. 국민연금 100만 원에 일해서 번 100만 원 합치면 200만 원이에요. 저축한 돈 안 건드리고 살 수 있어요. 70세까지는 일하세요. 70까지 일한다고? 라고요? 요즘은 70세도 젊어요. 건강하면 충분히 일할 수 있어요. 건강이 최고의 재산이에요. 돈 많아도 건강 없으면 소용없어요. 병원비로 다 나가요. 지금부터 운동하세요. 매일 걸으세요. 1시간씩 걸으세요. 근력 운동도 하세요. 근육 만들어 놓으세요. 담배 끊으세요. 술 줄이세요. 건강검진 받으세요. 병조기에 발견하면 치료 가능해요. 50대부터 건강관리하면 70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건강하면 의료비 안 나가요. 그게 곧 돈 버는 거예요. 집은 반드시 확보하세요. 전세든 자가든 살 곳은 있어야 해요. 월세는 피하세요. 월세는 매달 돈이 나가는 거예요. 지금 전세 사신다면 그대로 유지하세요. 전세금 올려달라고 하면 최대한 버티세요. 대출 받아서라도 전세 유지하는 게 월세보다 나아요. 여유 있으면 작은 아파트라도 사세요. 서울 아니어도 돼요. 수도권 지방, 어디든 괜찮아요. 내 집이 있다는 게 중요해요. 집 있으면 주거비 걱정 없어요. 그것만으로도 노년이 훨씬 편해져요. 소비 패턴을 당장 바꾸세요.
지금 쓰는 돈의 절반만 쓰세요. 외식 주 3회 하신다면 1회로 줄이세요. 커피 매일 사 드신다면 일주일에 2번만 드세요. 옷 자주 사신다면 1년에 두세 벌만 사세요. 그렇게 살면 뭐가 재미있어요? 라고요? 지금의 재미와 노년의 존엄, 둘 중 하나 선택하세요. 둘 다 가질 수는 없어요. 10년, 15년 참으세요. 그 시간이 노년을 바꿔요. 부부가 함께 벌고 함께 모으세요. 맞벌이 하세요. 아내도 일하세요. 50대면 아직 일할 수 있어요. 부부 합쳐서 벌면 저축하기 훨씬 쉬워요. 남편 300만 원, 아내 200만 원, 합쳐서 500만 원이에요. 이 중 300만 원으로 살고 200만 원 저축하세요. 1년이면 2,400만 원이에요. 10년이면 2억 4천만 원이에요. 거기에 퇴직금 합치면 3억 원 넘어요. 함께 계획 세우세요. 남편 혼자, 아내 혼자 하지 말고 함께 상의하세요. 노후는 혼자 맞이하는 게 아니에요. 부부가 함께 준비해야 해요. 6번째이자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60대 이상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이미 60 넘었는데 뭘 어떻게 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늦었다고 포기하면 정말 끝이에요. 60대, 70대도 일할 수 있어요. 저도 73세인데 일하고 싶어요. 지금은 못하고 있지만 기회 있으면 하고 싶어요. 아파트 경비, 학교 급식실, 청소, 주차 관리, 이런 일들이 있어요. 한 달에 100만 원, 150만 원 받을 수 있어요. 70 넘어서 경비를 어떻게 해요? 라고요? 하고 계신 분들 많아요. 실제로 70대 경비 아저씨들 많이 봤어요. 자존심 상할 수 있어요. 내가 평생 회사 다녔는데 이제 와서 경비를,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일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돈도 벌고 건강도 유지되고 사람도 만나고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져요. 생활비를 최소화하세요. 한 달에 100만 원으로 살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월세 대신 전세나 자가로 사세요. 주거비가 제일 크거든요. 월세 없으면 한 달에 50만 원으로도 살 수 있어요. 식비를 줄이세요. 외식 안 하고 집에서 해 먹으세요. 재료비만 쓰면 한 달에 15만 원이면 돼요. 복지관 무료 급식 이용하세요. 자존심 상할 필요 없어요. 정부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금 낸 거예요. 이용하는 게 당연해요. 공과금을 줄이세요. 난방 약하게 틀고 전기 아껴 쓰고 물 아껴 쓰세요. 한 달에 10만 원으로 줄일 수 있어요. 정부 지원제도 알아보세요.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만 6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이 적으면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이랑 합치면 생활이 조금 나아져요. 의료비 지원도 있어요. 저소득층은 병원비 감면받을 수 있어요. 동사무소 가서 상담받아 보세요. 난방비 지원도 있어요. 겨울에 난방비 부담되시죠?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런 제도들 모르는 분들 많아요. 알아보세요, 물어보세요. 창피한 거 아니에요. 우리 권리예요. 실버타운, 자택, 자녀, 동거, 이 중 뭐가 나을까요? 정답은 없어요. 상황마다 달라요. 실버타운은 돈 있으면 좋아요.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여유 있으면 가세요. 편해요.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병원도 데려다주고, 하지만 돈 없으면 못 가요. 그리고 자유가 없어요. 규칙 지켜야 하고, 단체 생활해야 하고, 적응 못하는 분들도 많아요. 자택이 제일 편해요. 내 집이니까요. 익숙하니까요. 하지만 혼자 살기는 외로워요. 그리고 아프면 문제예요. 자녀 동거는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자식들이 원하면 가도 돼요. 하지만 자식들이 부담스러워하면 가지 마세요. 같이 살면 서로 불편해요. 며느리, 사위랑 부딪히고, 손주들 시끄럽고, 스트레스 받아요. 차라리 가까운 곳에 따로 사는 게 나아요. 가끔 보러 가고, 가끔 와서 보고, 그게 관계 유지하기 좋아요. 실제 사례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 친구가 68세에 재기했어요. 그분도 저처럼 돈이 없었어요. 국민연금 90만 원이 전부였어요. 전세금은 있었는데 생활비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일을 시작했어요. 아파트 경비요. 한 달에 140만 원 받았어요. 힘들었대요. 밤 근무도 있고 추운 날씨에 서 있어야 하고. 하지만 5년을 했어요. 68부터 73까지요. 그 5년 동안 번 돈이 8,400만 원이에요. 물론 다 모은 건 아니고
생활비 쓰고 3천만 원 모았대요. 73에 그만뒀어요. 건강이 안 좋아져서요. 하지만 3천만 원이 있으니까 마음이 편하대요. 그때 포기하지 않길 잘했어. 5년 고생한 게 지금 날 살리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는 걸 하세요. 조금이라도 모으세요. 그게 나중에 여러분을 살려요.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긴 이야기였어요. 1시간 넘게 듣느라 힘드셨을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돈 없으면 노년은 지옥입니다. 이 말로 시작했어요. 과장이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병원 가기 두렵고, 친구 경조사 못 가고, 손주 용돈 못 주고, 추위에 떨고, 외식도 못하고, 자식한테 손 벌리기 싫고, 이게 돈 없는 노년의 모습이에요. 왜 우리는 준비 못했을까요? 미뤘어요. 나중에 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자식 교육비, 결혼 자금에 다 쓰고, 정작 내 노후는 준비 못했어요. 자식은 부모를 책임지지 않아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효도는 선택이지 의무가 아니에요. 자식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실망만 커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50대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10년, 15년 준비하세요. 3억 원 모으세요. 건강 챙기세요. 집 확보하세요. 소비 줄이세요. 60대, 70대도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일하세요. 생활비 최소화하세요. 정부 지원 받으세요. 조금이라도 모으세요. 당장 오늘부터 해야 할 3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통장 확인하세요. 지금 얼마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노후에 얼마가 필요한지 계산해 보세요. 부족하면 지금부터 채우세요. 둘째, 소비 줄이세요. 오늘부터 외식 한번 줄이세요. 커피 한 잔 덜 마시세요. 택시 대신 버스 타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셋째, 가족과 대화하세요. 배우자와 노후 계획 세우세요. 자식들한테 너희한테 기대 안 한다. 우리가 알아서 할 거다 말하세요. 그게 서로를 위한 거예요. 돈만이 전부는 아니에요. 사랑, 관계, 건강, 이런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돈 없이는 존엄도 없어요. 아프면 병원 가야 하는데 돈이 없으면 못 가요. 친구 만나고 싶은데 교통비가 없으면 못 만나요. 손주한테 용돈 주고 싶은데 없으면 못 줘요. 존엄하게 늙으려면 돈이 있어야 해요. 최소한의 경제력이 있어야 해요. 그래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야 자존심 지킬 수 있어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50대, 60대, 심지어 70대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세요. 저는 73세예요. 준비 못했어요. 후회돼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저처럼 되지 마세요. 지금 힘들어도 참으세요. 지금 아껴 쓰세요. 지금 저축하세요. 10년 후, 20년 후에 여러분이 감사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월 100만 원으로 사는 법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실제로 어떻게 쓰고, 어떻게 아끼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세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노후 준비 상황도 나눠주세요. 나는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 나는 이게 걱정이야. 뭐든 좋아요. 함께 이야기 나누면 힘이 돼요. 우리 함께 준비해요. 돈 없는 노년은 정말 힘들어요. 하지만 준비하면 달라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고요. 부디 노후 준비 잘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75세 할머니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 난 생각했어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월급 200만 원 받으니까 괜찮겠지. 국민연금 있으니까 괜찮겠지. 전세로 살아도 괜찮겠지. 그때는 정말 괜찮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무것도 괜찮지 않더라고요. 월급 200만 원으론 저축 못했고, 국민연금은 40만 원밖에 안 나오고, 전세는 월세로 바뀌었어요. 지금 저는 기초생활수급자예요. 그분의 눈에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노후를 어떻게 망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방심, 작은 착각, 작은 안일함이 20년, 30년 후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 함께 보시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 당장 바꿔야 할 생각과 행동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험한 생각, 월급 200만 원이면 괜찮겠지입니다. 2000년대 초반 월급 200만 원은 괜찮은 금액이었습니다. 중산층이었습니다. 전세도 살고 차도 사고 자녀 교육도 시키고 저축도 조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이대로만 가면 노후도 괜찮을 거야.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물가가 올랐습니다. 2000년에 자장면이 2,000원이었습니다. 지금은 7,000원입니다. 3.5배 올랐습니다. 집값이 올랐습니다. 2000년에 서울 아파트 평균이 2억이었습니다. 지금은 10억입니다. 5배 올랐습니다. 교육비가 올랐습니다. 2000년에 대학 등록금이 40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은 1000만 원입니다. 2.5배 올랐습니다. 하지만 월급은 얼마나 올랐습니까? 200만 원에서 300만 원 됐으면 많이 오른 겁니다. 1.5배입니다. 물가는 3배, 집값은 5배 오르는 동안 월급은 1.5배 올랐습니다.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겁니다. 2000년에 월급 200만 원의 구매력과 2025년에 월급 300만 원의 구매력이 비슷합니다. 아니, 오히려 2000년이 나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에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저축 안 한 사람들은 지금 고생합니다. 60대 후반의 한 남성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2000년대에 월급 250만 원 받았어요. 그때 기준으론 괜찮았어요. 그런데 집값이 너무 올라서 집을 못 샀어요. 저축도 별로 못했어요. 생활하기도 빠듯했거든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 허리띠 졸라매고 집이라도 샀어야 했어요.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한 게 실수였어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지금 괜찮다고 미래도 괜찮은 게 아닙니다. 물가는 오르고 집값은 오르고 모든 게 비싸집니다. 지금 저축 안 하면 나중에 더 어렵습니다. 월급이 적어도 10%는 저축해야 합니다. 200만 원 받으면 20만 원은 저축해야 합니다. 300만 원 받으면 30만 원은 저축해야 합니다. 지금 조금 불편해도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가 아니라 이 정도론 부족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 위험한 생각, 국민연금 있으니 괜찮겠지입니다. 국민연금 받으면 노후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라에서 주는 건데 충분하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24년 기준으로 월 55만 원입니다. 55만 원으로 한 달을 어떻게 삽니까? 월세가 50만 원이면 연금으로 월세 내고 나면 5만 원 남습니다. 5만 원으로 식비, 교통비, 병원비, 공과금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자가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비 10만 원, 공과금 10만 원, 식비 50만 원, 병원비 20만 원, 교통비 10만 원 합치면 100만 원 필요합니다. 연금은 55만 원입니다. 45만 원 부족합니다. 매달 45만 원씩 저축해서 빼야 합니다. 1년이면 540만 원, 10년이면 5,400만 원 저축이 줄어듭니다. 게다가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63세부터 받습니다. 앞으로 65세, 67세로 올라갈 겁니다. 60세에 은퇴했는데 67세부터 연금 받는다면 7년 동안은 무슨 돈으로 삽니까? 그 7년 생활비는 저축해서 빼야 합니다. 70대 초반의 한 여성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국민연금 있으니까 노후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개인연금 안 들었어요. 저축도 별로 안 했어요. 그런데 막상 연금 받아보니까 한 달에 48만 원이에요. 이걸로 어떻게 살라는 건지. 지금은 자녀 용돈 받으며 살아요. 국민연금만 믿은 게 실수였어요. 국민연금은 보조수단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개인연금, 퇴직연금, 저축 모두 필요합니다. 젊을 때부터 개인연금 들어야 합니다.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꾸준히 넣으면 65세에 한 달에 50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50만 원, 개인연금 50만 원 합치면 100만 원입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최소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있으니 괜찮겠지가 아니라 국민연금만으론 부족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세 번째 위험한 생각, 전세로 살아도 괜찮겠지입니다. 평생 전세로 살았습니다. 집 살 돈이 없었고 전세가 편했습니다. 이사도 자유롭고 목돈도 남고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70대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전세금을 돌려받습니다. 5억 받았습니다. 큰 돈입니다. 이제 어디로 갈까요? 5억으로 집을 살 수 없습니다. 서울은 10억, 수도권도 7억, 8억입니다. 지방도 5억으론 좋은 집 못 삽니다. 결국 월세로 갑니다. 보증금 2억에 월세 100만 원입니다. 남은 3억은 저축입니다. 한 달에 월세 100만 원 냅니다. 연금은 50만 원입니다. 부족한 50만 원은 저축해서 빼야 합니다. 1년이면 600만 원, 10년이면 6천만 원 저축이 줄어듭니다. 20년이면 3억이 다 떨어집니다. 80대 중반이 되면 저축도 없고 월세도 못 내고 갈 곳이 없습니다. 70대 중반의 한 남성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평생 전세 살았어요. 집 사려고 했는데 집값이 너무 올라서 못 샀어요. 전세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70세에 전세금 5억 돌려받았는데 갈 데가 없더라고요. 결국 월세로 왔어요. 한 달에 120만 원 내요. 제 연금이 50만 원인데 매달 70만 원씩 저축해서 빼요. 5년 후면 저축 바닥나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전세는 임시 해결책입니다. 젊을 때는 전세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자가가 필요합니다. 월세 걱정 없이 살아야 합니다. 늦어도 50대에는 집을 사야 합니다. 작은 집이라도 지방이라도 자가를 마련해야 합니다. 집이 있으면 주거비 걱정이 없습니다. 관리비만 내면 됩니다. 연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전세로 살아도 괜찮겠지가 아니라 노후엔 자가가 필수야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네 번째 위험한 생각, 자녀가 도와주겠지입니다. 평생 자녀한테 투자했습니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손주까지 봐줬습니다. 이렇게 했으니 자녀가 나중에 날 돌봐주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자녀도 힘듭니다. 집값 비싸고 육아 힘들고 직장 생활 불안합니다. 부모님께 매달 용돈 드릴 여유가 없습니다. 명절에 10만 원, 20만 원 드리는 게 전부입니다. 부모가 한 달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부모는 서운합니다. 나는 평생을 너희한테 바쳤는데 이게 전부야. 하지만 자녀도 억울합니다. 나도 힘든데 부모님은 왜 준비를 안 해놓으셨어? 결국 부모는 자녀 눈치 보며 삽니다. 돈 달라고 하기도 미안하고 안 주면 생활 못하고